앞서 11부에서 구데리안 장군의 화끈한 전격전으로 모스크바 점령을 앞둔 독일군이지만 히틀러가 바르바로사 작전의 본질, 속전속결을 망각하면서 지휘체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는 바르바로사 작전의 필수 점령지인 레닌그라드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산주의의 아버지격인 레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속 커져만 가는 빈곤층의 환멸을 느끼며 러시아의 공산주의 이념을 도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인류 역사상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 소련을 만듭니다. 이런 레닌을 기념하기 위해 소련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인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스탈린 체제에서 레닌그라드로 불렸습니다. 이곳은 제정 러시아의 수도였기에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이미 성장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레닌그라드는 소련 발트 함대의 주둔지였으며 결정적으로 소련 건국의 1등 공신인 레닌의 이름이 달려있기에 군사적, 이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렇기에 독일이 반드시 점령해야 하는 도시이죠. 만약 독일이 레닌그라드를 점령한다면 사실상 발트에서 소련 해군을 없애버릴 수 있으며 공산주의를 완전히 몰아낸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독소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레닌그라드의 점령은 북부 집단군 본 레프 장군의 주도 아래 시작되었습니다. 본 레프 장군은 다소 공격하기 쉬운 지대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로 이루어진 발트 3국을 공격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발트 3국은 소련이 합병했지만 다른 유럽 국가인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매우 낙후된 나라로 독일군을 막아낼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게 레프 장군은 바르바로사 작전 개시일인 6월 22일에 맞춰 발트 3국을 공격합니다. 당연하게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던 소련군은 이렇다 할 저항 없이 발트 3국을 독일군에게 넘겨줍니다. 하지만 이후 레닌그라드에 도착한 독일군은 생전 겪어보지 못한 끈질긴 적의 저항을 경험합니다. 스탈린의 가출 이후 소련은 하나로 똘똘 뭉쳤죠. 레닌그라드에는 소련의 인민들로 구성된 민병대가 탄생했습니다. 약 15만 명의 민병대는 레닌그라드를 하나의 요새로 만들었는데요. 도시에 160km가 넘는 참호를 만들고 180km의 도랑을 시 외곽에 설치해서 독일군이 도시로 진입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땅을 깊게 파서 만든 도랑은 전차는 물론 사람도 건너가기 힘들었죠. 마지막으로 독일 공군의 공습에 대비해 건물에는 폭탄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모래주머니를 둘렀으며 도심 곳곳에 대공포 진지를 건설했습니다. 이렇게 소련 인민들은 독일군을 향한 끈질긴 저항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을 상대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소련에게 적이 하나 더 생깁니다. 바로 겨울 전쟁에서 싸운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소련과의 전쟁에서 국토의 10%를 잃고 향후 전쟁에서 자국의 안전을 위해 영국, 프랑스와 동맹을 맺으려 했으나 이들은 핀란드와의 동맹을 거부합니다. 결국 핀란드는 최후의 보루인 독일과 동맹을 맺습니다. 핀란드는 독일과 함께 소련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북쪽에서는 핀란드 2개 사단이 레닌그라드를 향하고 있었고 서쪽에서는 독일군이 레닌그라드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공격 초기, 본 레프 장군은 과감한 진격을 통해 레닌그라드 내부로 진출하려 했으나 이미 요새화 과정이 끝난 레닌그라드를 함락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레프 장군에게 히틀러는 1941년 12월까지 반드시 레닌그라드를 함락하라고 소리치죠. 어떻게든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레프 장군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로 합니다. 레닌그라드 점령 방식을 원래의 선멸전에서 철저한 포위전으로 변경합니다. 가장 먼저 레닌그라드와 외부를 이어주는 모든 철도를 끊었습니다. 이후 북쪽에서 핀란드군이 내려오면서 레닌그라드 후방의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병을 최대한 이용해 레닌그라드의 시설들을 파괴해 나갔습니다. 레프 장군은 독일군에서 룬투슈테트 장군 다음으로 경력이 많은 장군입니다. 자신의 경력을 증명하듯 포위망을 능숙하게 형성하며 레닌그라드와 외부 세계를 단절시킵니다. 이제 레닌그라드는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야 합니다. 굴욕적이지만 지옥을 탈출할 수 있는 항복과 언제 끝날지 모를 포위에 맞선 저항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레닌그라드에는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바로 독일군의 공격을 피해 넘어온 피난민들입니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에서 독일군을 피해 레닌그라드로 도망온 사람들을 기존 주민들과 같이 보살펴야 했죠. 모든 것이 외부와 차단된 시점에서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입니다. 시에 있는 자원으로 최대한 버텨야 했습니다. 스탈린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 도시를 어떻게든 살려보기 위해 소련에서 가장 유능한 군인 중 한 명인 주코프를 보냅니다. 잠시 주코프라는 인물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사관으로 붉은 군대에 입대한 주코프 장군은 책상에 앉아 지휘하는 것이 성향상 맞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별나게 활동적인 성격은 야전 지휘관에 어울렸죠.
주코프는 독소전이 발발할 당시 소련군 최정상의 자리인 육군 참모총장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군 참모총장은 책상에 앉아 명령하는 것이 업무의 주가 되기에 주코프에게 영 내키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주코프는 참모장교 교육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적응하기 힘들었죠. 주코프는 자신의 야망인 야전 지휘관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스탈린에게 자신의 참모총장 자리에서 자르라며 반항합니다. 이런 발언은 소련에서 무조건 숙청의 대상이었지만 주코프에게 각별한 애정이 있던 스탈린은 숙청은커녕 주코프가 원했던 야전으로 보내줍니다. 그렇게 레닌그라드에 도착한 주코프의 눈앞은 말 그대로 참담했습니다.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방어선은 하나도 없었으며 기존 레닌그라드 방어를 지휘하고 있던 보로실로프는 그 어떤 성과 하나 없었습니다. 이제 레닌그라드의 지휘관은 보로실로프에서 주코프로 바뀌었습니다. 우선 레닌그라드 사령부 책상에 있는 모든 물건과 서류를 땅에 버리고 대뜸 지도 하나를 올려놓고는 고민에 빠집니다. 주코프는 소련 전역을 나타내는 지도를 보고 레닌그라드 전역에 흩어진 병력을 한 곳으로 모을 방법과 끊어진 보급로를 이을 방법을 고심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계획이 잡힌 주코프는 바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우선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만으로 독일군에게 맞선 민병대에게 총을 쏘는 방법 등의 기본적인 군사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을 레닌그라드를 지키는 병력으로 이용했죠. 그리고 전투에 적합하지 않은 어린이나 장애인, 발트에서 넘어온 피난민들 총 63만 6천 명을 군인들과 분리하고 최대한 사람들 간의 간격을 넓혔습니다. 독일군의 공습이나 포격에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한 것이죠. 장비 면에서는 독일이 88mm 대공포의 장갑을 둘러 티거 전차로 사용한 것처럼 소련군도 대공포를 대전차 무기로 사용하라고 명령합니다. 소련군은 발트 함대 군함에서 한 포를 떼어와 땅이나 해안에 설치했습니다. 주코프 장군은 부하 지휘관들을 달달 볶아 어떻게든 독일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레닌그라드를 외부 세계와 연결하고자 했죠. 시에서는 NKVD 요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병역 기피자나 탈영병으로 의심가는 사람들이 보이면 가차없이 사살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시의 분위기는 절망에 가까웠지만 독일군의 제대로 된 공세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9월 셋째 주, 독일군은 레닌그라드를 조이는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총 40톤의 고폭탄으로 시 외곽에 있는 건물들과 공장들을 파괴했습니다. 포병은 18시간 동안 식량 저장소와 상점을 향해 포격을 가했습니다. 레프 장군은 레닌그라드 외곽의 작은 도시들을 점령하면서 시의 중심으로 들어갈 계획이었는데요. 외곽의 시 중 단 하나만이라도 점령한다면 레닌그라드로 들어가는 입구가 생기는 것이죠. 이제 독일군은 레닌그라드의 도로 하나하나, 건물 하나하나를 점령하는 싸움만이 남았습니다. 이렇듯 레닌그라드 점령은 이제 시간 문제인 독일군에게 갑자기 히틀러가 약간의 제동을 걸게 됩니다. 이때 히틀러는 레닌그라드보다 우크라이나에 관심이 쏠립니다. 군 통수권자가 마음이 기울었으니 독일군도 섣불리 레닌그라드로 진격하기 힘들어지죠. 어쩔 수 없이 독일군은 레닌그라드 포위선에 참호를 파고 소련군이 스스로 포위를 이기지 못하고 항복하기를 기다립니다. 또한 북부 집단군에 있었던 탱크와 장갑차는 남쪽으로 내려가죠. 히틀러는 레닌그라드 공격은 이 정도면 충분하니 기다리면서 내부를 피폐하게 만들면 그만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레닌그라드의 병력은 대부분 소련 정예군이 아닌 급조해서 만든 군인들이기에 독일군의 방어선을 뚫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죠. 이제 레닌그라드와 외부를 조금이라도 이어주는 곳은 북쪽에 있는 라도가 호수뿐입니다. 라도가 호수 동쪽만은 아직 독일군에게 점령당하지 않았기에 이곳으로 레닌그라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도가 호수에서 레닌그라드로 향하는 철도는 이미 독일군 손에 넘어갔기에 사실상 레닌그라드로 들어가려는 시도는 자살이나 다름없죠. 외부와 단절된 레닌그라드에는 단 2가지 소리만이 존재합니다. 시 외부에서 들리는 독일군의 대포 소리, 그리고 굶주려 죽어가는 시민들의 비명소리. 설상가상으로 소련은 구데리안 장군의 진격으로 인해 수도 모스크바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남쪽 또한 독일군의 번개와 같은 진격 속도로 인해 소련군은 이리저리 흩어져 있죠. 결국 모든 전선에서 혼란에 빠진 소련은 레닌그라드를 구원하는 데 집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목숨이 달린 배급량은 매일매일 줄어들고 있습니다. 레닌그라드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